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다소 내용이 많네요.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 취임, 미국의 쇠퇴는 끝났다 선언, 조이 게리슨과 잭 앤더슨이 USA 투데이에서 1월 21일 화요일 오전 3시 4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는 새 대통령이 자신이 물려받고 있는 급진적이고 부패한 정부에 맞서 싸우는 동안 트럼프 뒤에 있던 조 바이든을 대신합니다. 뭐 직역적인 영어 번역인데 전 정권을 좀 비판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식을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침략으로 인한 범죄에 압도된 국가의 암울한 그림을 그리며 변화의 물결이 나라를 휩쓸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정 내 단순한 위기조차 관리할 수 없다며 전임자가 불법 입국한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성역과 보호를 제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는 취임 연설에서 국가의 과거 지도자들을 샅샅이 뒤지고 광범위한 약속을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스티브 피플스, 니콜라스 리카디, 빌 벨로우 기자가 AP에서 공동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21일 오전 4시 23분이네요. 8년 전 트럼프는 미국의 대학살을 묘사하며 즉시 종식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월요일에 그는 미국의 쇠락이 즉시 종식되어 미국의 황금기가 열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선출직 공무원과 친트럼프 VIP 기술거물 앨런 머스크 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국의 황금기의 약속. 그는 미국 멕시코 국경에 군대를 파견하고 국내 석유 생산을 늘리고 관세를 부과하며 시민을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과거 지도부를 부패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내의 단순한 위기조차 관리할 수 없는 정부를 맞이했으며 동시에 해외에서 계속되는 재앙적인 사건의 목록에 비틀거리고 있습니다라고 트럼프는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 정부가 법을 준수하는 시민 대신 위험한 이민자들을 보호하고 미국 국경을 희생시키면서 외국 국경을 보호하며 비상 상황에서는 더 이상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그렇게도 표현했고, 공화국을 되찾기 위한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대의를 막으려는 사람들은 내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고 실제로 내 생명을 빼앗으려도 시도했다. 암살 미수 사건이 두 건이 있었죠. 평화를 만드는 자와 정복자. 트럼프는 외국 전쟁을 중단하겠다고 맹세하고 가자 지구에서 휴전을 이행하는 데 기여한 자신의 역할을 강조했고, 파나마에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겠다고 다짐했고, 영토를 확장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미국 우주 비행사들을 화성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오랫동안 같은 목표를 추구해온 트럼프의 주요 지지자인 머스크에게 의심할 여지 없이 인기있는 약속이다. 기술 대기업 라인업, 머스크와 함께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와 제프리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도 함께 참석을 했고, 페이스북의 소유자인 마크 저커버그와 애플의 CEO인 팀 쿡도 참석했다. 동료 기업가 비백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보 효율성 부서장으로 임명된 머스크는 트럼프의 자녀들 뒤와 많은 내각 후보들 앞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다. 어, 이런 얘기고요. 뭐 벤스, JD 벤스도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선서 4년 만에 100억 강 공식 복귀라고 정민아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21일 02시 21분 간단하게 그 취임 선서 하는 것을 압축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8세 7개월의 나이로 미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세웠다. 2021년 퇴임 이후 4년 만에 징검다리 재집권에 성공한 사례도 132년 만에 처음이다. 그는 통합, 힘, 공정을 주제로 한 취임사에 상식의 혁명, 완전한 미국의 복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오늘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저의 메시지는 지금이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이 지닌 용기와 힘, 활력을 가지고 행동할 때라는 것을 밝힐 계획이라고 어,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을 그 어느 때보다도 위대하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수도 집회, 이민 송환 선언, 지지통신 외신부가 1월 20일 9월 아니 9시 54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실제 그 취임한 얘기가 아니고 취임 때 예상되는 그 발언을 그 보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강제 송환 작전을 시작할 것이다. 이게 이제 또 핵심이고요. 일본 측에서는 이거를 핵심으로 보고 있는 모양이네요. 경제 정책에 관해서는 감세를 실시하고 인플레이션을 끝내고 물가를 인하하고 임금을 올리고 관세와 현명한 정책에 의해서 많은 공장을 미국에 되돌린다라고 강조. 또 에너지를 증산한다. 그리고 틱톡이 미 기업에 의해 지배도 하게 만든다. 그리고 연방정부의 다양성 추진 프로그램을 정결시키겠다. 그리고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에 관한 기록을 전면 공개하겠다. 또 약속했고 성전환 선수의 여자 스포츠 배제도 약속했다. 폭스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첫날 200여 개의 대통령령에 서명한다라고 어, 마무리를 했습니다. USA 역사 목격 지지자들 장사진 트럼프 집회 지지통신 외신부가 1월 20일 13시 32분 그 별도로 취임식 앞서서 그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참석한 미국인들인데 진눈깨비 정도 오고 비도 오고 눈이 됐다가 하는 진눈깨비 상황에서 방한복들을 입고 트럼프를 한번 보려고 온 미국인들의 사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USA 내리치는 차가운 비와는 대조적으로 미 수도 워싱턴으로 달려간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는 열기에 휩싸였다. 지난 19일 중심부 아레나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려고 최소 수 킬로미터 이르는 장사진을 잃었고 미처 들어가지 못한 지지자들이 주변길로 쏟아졌다. 역사를 목격하러 왔다. 보육 교사의 캐롤 브렐릴 씨는 중서부 위스콘주에서 차로 18시간 걸려 방문했다. 비가 쏟아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바이든 정권의 4년을 견뎌왔다. 지금이 올바른 대통령을 맞이할 때라고 웃으며 말했다. 트럼프 2.0 중국 피터 자이안 2025년 1월 20일 뉴스레터 내용입니다. 피터는 합계 출산율 TFR이 0.5라고 언급했습니다. 일부 도시 중심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중국의 국가 총생산은 1.0에 더 가깝습니다. 여전히 치명적이지만 약간 덜 치명적입니다. 이게 조크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유머식 표현이라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제가 중국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만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중국의 상황을 살펴봅시다. 중국 경제 모델은 지속적인 자본 흐름에 의존합니다. 이를 중단하면 중국의 산업 경제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인구 구조도 암울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진핑의 마스터 플랜은 노동자들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국가 통제를 강화하며 재생산을 미세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무역 적자를 줄이는데 집착하고 있지만 중국은 집행력 부족으로 인해 이전 거래를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아시아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하며 방위 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아시아 동맹국들은 한국과 일본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인들은 트럼프를 방해자라 보고 조작하기가 비교적 쉽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정서를 대체로 반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관세와 공급만 다각화가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무엇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관세는 동맹 네트워크와 대체 산업 역량을 계획하고 개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동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시아 동맹 네트워크 등 이것은 관세하고 별개로 좀 생각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반중 정서가 지금 팽배해지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 태평양 전쟁을 일본하고 했을 때도 미국 내 여론을 반일 정서로 그 계속 그 만들면서 진주만 공격을 당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어나게 된 거죠. 전쟁 전에 분명히 반중 정서들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걸 견디지 못하면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기회로 해서 아마 3차 대전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한국을 침공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6.25 전쟁에 사실상 중공이 침공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반중 정서가 아주 그 극대화될 그 시점에 중국은 이제 못 참겠다 하고서 들고 일어날 때가 3차 세계대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이재명 조국을 체포하지 않았는데도 현직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영장 발부한 사법, 조선일보 일본판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의자가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단 15자의 짧은 내용이었다.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이유 설명도 없었고 도주 우려나 범죄 소명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었다. 윤 대통령이 압수수색이나 출두에 응하지 않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판단으로 이어졌다고 추정될 뿐이다.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법원은 야당 일부까지 동의해 국회의 체포동의안까지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대표에게는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총선에 출마해 당선의 길을 열어줬다. 이제 국민의 시선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대장동 북한 송금 사건 등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선거법 사건은 법대로라면 2심은 2월 15일, 대법원 판결은 5월 15일까지 나와야 한다. 만약 불공정한 재판 지연이라는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그때는 사법부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영장 기각 사유를 600자 분량으로 설명했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왜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이라는 말을 불러일으켰고 고위공직자 수사처 공수처의 체포 영장도 서부지법이 청구했다. 그 전례와 비교해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정성이 없다. 사법부가. 공정에 예민한 2030 민주당의 불공정 정치 갑질에 폭발했다.
트럼프의 그 취임사도 공정 얘기가 나왔어요. 바가름 뉴델리 2025년 1월 20일 20시 35분입니다. 스탑 더 스틸 부정선거 검증하라. 이 젊은 청년 상공인 것 같은데 그 뒤에 아들까지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청년층 분노, 공정 자유 건드려 민주당 권력 잡은 것처럼 서두르는 모습에 반감. 원래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친구들이 요즘 서울 한남동 탄핵 반대 집회까지 나갔다. 비상계엄 선포 후 오히려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이슈나 야당의 줄탄핵 등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에 결집하기 시작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30대 남성 장목 씨는 남한에도 대통령 선거 후에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3대 여론조사서 모두 국힘 민주경합, 국힘 2030 지지율 상승세, 2030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심판전 돌입, 불공정 자유침해 피부로 체감이라고 내용이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막 내린 JP 모건 컨퍼런스 주목받은 5가지 키워드 장정원 비즈워치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헬스케어 컨퍼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5가지 키워드는 M&A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뭐 M&A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일라이 릴리, 글락소스 미스클라인, 란테우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회사들이 인수한 회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K바이오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롯데바이오로직스가 나오네요. 그리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휴젤, SK바이오팜 이런 5개 회사를 리스트업해서 그 여기에 뭐 참여도 한 것 같아요. 1월 13일에서 16일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제약 바이오 행사였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술 이전. 이렇게 기술 이전한 것도 설명을 했고요. 피하 주사 제형 SC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고 항체 약물 접합체 ADC라고 이런 것들이 이번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주요 주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선이라고 불려도 좋고 노악 정치가 트럼프의 페이스에 일본은 삼켜져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아사히 나이치로 아오야마 사나카 필두 대표가 JB 프레스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사회의 밑바닥이 빠졌다라는 소제목으로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상당히 편향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표현했고 힘으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러시아나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해를 보이며 노골적으로 친강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뉘앙스로 나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환경 문제 따위는 없다라는 스탠스도 지금 트럼프가 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사회의 밑바닥이 빠졌다라고 어, 진단을 하네요. 전 세계에 나만 괜찮다면의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트럼프만이 아니고 시진핑도 마찬가지다. 공산당을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언행이 노골화되고 있다. 푸틴은 우리 코앞까지 나토가 다가오고 있어서 까불지 말라며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다는 것이고 네타냐후는 이것은 이스라엘이 살아남기 위한 자유의 투쟁이라고 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들을 어, 다 이기주의로 몰아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계를 둘러보면 완전히 자신을 위해서, 자신들을 위해서라는 것이 위정자나 그것을 지지하는 대중의 마인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자본주의 발전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는 지금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그것은 어떤 수단 수법을 사용해도 좋으니까 보다 많은 돈을 손에 넣은 플레이어가 승리라고 하는 느낌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가치관이 세계에 퍼져 나간 결과 아니냐. 이 자본의 논리를 뛰어넘어서 지금 저는 금융의 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수단 방법을 사용해도 좋다는 전제는 반대하지만은 오늘도 내일도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은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모든 나라가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는 다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사고방식을 보면은 인용한 것이 나스의 소새끼가 꿰뚫어 보고 있던 위성과 노악의 교체 주기다. 이 소새끼의 말로 말하면은 트럼프는 전형적인 노악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새끼는 위 인형과 같은 세상은 위선적 사회와 노악적 사회의 반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라였던 일본에도 최근 노악적 가치관이 만연해지고 있고 개인적으로 도상국 지원 관리 시대에 담당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기고한 사람이 동남아시아 그 도상지원국이니까 개발도상국 이런 업무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버블 붕괴 후는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극단적으로 일본이 나쁜 재정 상황입니다만 국민민주당의 존재가 크루즈업된 선거였지만 저는 이 당이 어떤 의미에서 노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도 마침내 위선적 사회에서 노악적 사회로 바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학적의 반대는 위선적 사회라고 했는데 위선적 사회는 또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 복지를 내세우면서 뭐 인권 포용 뭐 이런 말들을 써가고 하지만은 지배 세력의 위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위선적 사회가 뭐 더 좋았다라는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비판적인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위선적 사회와 노악적 사회가 반복이 된다는 그런 역사적인 관점, 역사관 같은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이런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꽤 거침없고 모호한 것입니다. A냐 B냐로 확 갈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그 저도 진실이나 넥서스 그 독후감 성격의 요약본들을 방송하면서 진실, 팩트, 사실 이런 거에 어떤 개념들을 인식을 새롭게 해 봤는데요. 이 진실의 반대어는 가짜가 아니고 사실은 질서다. 이거하고 대립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드디어 미국에서는 손익계산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몬스터가 대통령이 됩니다. 아니, 손익계산하는 게 무슨 몬스터야? 나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손익이 맞아 떨어져야 수지라도 수지가 맞는다는 것은 버는 거와 나가는 거하고 똔똔이다 이럴 때 수지가 맞는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수지가 맞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거로 그냥 개념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국익을 위해서라면은 기업들도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걸 왜 노학적이라고 표현하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도요다 아키오 회장은 이 비즈니스 기회를 꿰뚫고 있었다. 경제대국 일본 부활에 필요한 단 한 가지 일은 뭐냐? 프레지던트 온라인에 타마대학 특별 초빙 교수 마카베 아키오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제품 박람회 AI 일색이었다. 레피더스, 지금 일본 홋카이도에 짓고 있는 그 대형 반도체 공장이죠. 미국 반도체 설계사와 손잡는다고 보도. 엔디비아는 미국 테슬라, 중국 BYD와 협력해 차량용 반도체 개발을 강해해 왔다.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로봇, 마침내 현실. 올해 CES의 주역은 GPU의 설계 개발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독주 상태에 있는 엔디비아의 젠슨 황 CEO였다. 반도체 분야 PC, 스마트폰에서 AI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미국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AMD, 퀄컴 등 반도체 대기업은 AI PC용 신제품을 발표했다. 한국 삼성전자는 AI를 이용한 선박 운항 관리 시스템을 발표했다. 도요타가 엔디비아와 손잡은 배경. 2017년 도요타는 엔디비아와의 초기 협업을 시작했다. 자율주행 자동차 등이라고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하드웨어 기업 연계 추진되나 반도체 강국 부활은 라피다스에 달려있다. 향후 라피다스가 수탁 제조 파트너로 선택하는 기업은 증가하는 것도 상정된다. 차세대 반도체의 설계 기술 등에서 협력을 표방한 미 IBM이나 캐나다의 AI 개발 기업인 탄스트 트렌트 등이다. 자동차의 버금가는 기간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라피더스의 성공은 향후 일본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과연 그 라피다스의 그 생산 기술 능력이 얼마나 될지 한국의 삼성전자나 SK를 따라올지 또 TSMC 공장을 유치했지만은 경제대국 일본 부활의 반도체에 좀 그 기대를 엄청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어, 우리나라가 그거 더 앞서 나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급 오르고 고령자도 모두 일하는 사회로 사실 격변하던 일본 경제 일손 부족 실태다. 이렇게 해서 그 뭐 고뇌하는 일본 중년 직장인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내용은 생략하고 우리나라의 한국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37년간 계속된 교섭 방식 바뀔까라고 일본판 코리아 웨이브 모니투데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11월 출범한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에서 개선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37년간의 제도 역사에서 노사 간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단 7차례에 불과하다. 그동안의 최저임금 결정은 명확한 기준 없이 노사가 협상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도 결정 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최저임금 개정이 법 개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국회 심의 가결도 필요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 견해는 모든 직정과 전국 통일이라는 포퓰리즘이 결정 시스템의 한계의 원인 아니냐. 기준이 있더라도 직정과 지역 차이를 감안한 최저임금제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하고도 차등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차등이 오히려 공평한 거다. 뭐 외국인이나 국내인이나 똑같이 전국 일원으로 그 최저임금을 준다 그러면은 그런 것이 포퓰리즘에 의한 또 지방선거 뭐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려 있어 가지고 어
그 야당, 그 좌파 정권이 활개치는 그 기본 근간에는 최저임금제도 들어가 있다. 이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아니 어려운 직종도 있고 좀 쉬운 직종도 있고 그런데 그 또 지역에 따라서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도시와 지방은 좀 달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 자체도 그렇습니다. 기준은 제시를 하지만은 운영은 각 지방 현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오히려 공평하고 공정한 룰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결정 시스템이라고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거죠. 가이드라인만 제시해라. 그러면 쉽게 노사간 합의가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벤슨은 첫 번째 밀레니얼 세대 부통령이자 잠재적인 마가 성화 봉송 주자로 이름을 알립니다. 질 코빈 AP에서 1월 19일 일요일 9시 23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부인은 척 보니까 인도계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 뭐 운동들을 해서 그런지 여자들도 그 이 정도면 어깨가 좋네요. 그 벤스도 또 운동을 한 몸매 같기도 하고 1월 18일 토요일 워싱턴 내셔널 갤러리에서 열린 만찬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도착하는 모습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이 젊은 부통령이 그 돼가지고 트럼프를 크게 보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가 한 발언 중에 하나는 에, 이런 게 있는 걸 소개하네요. 자녀 없는 고양이 여인으로 조롱하고 부모가 아닌 여성을 친자녀가 없는 여성은 권력의 위치에 있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한 과거 발언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헤드라인은 현재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부통령 후보로 묘사는 하지만은 트럼프를 그래도 제대로 보자 할 것이다. 오히려 안정적이고 편한 감옥 가려고 범죄 저지르는 일로인들 김현정 기자가 아시아경제 2025년 1월 21일 MSN 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미국 뉴스에서 CNN이 보도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죄자로 가득 찬 감옥이라기보다 여행 같은 느낌. 초고령 사회 일본의 한 교도소 간수의 말이다. 빈곤, 건강, 외로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고 자진해서 교도소에 들어가려는 노인이 늘면서 일본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노인의 비율이 10년 새 약 4배가 증가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18일 CNN은 일본 도치기현에 위치한 도치기 교도소의 수감자 고령화 현상을 조명했다. 도치기 교도소는 정원 65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일본 최대 여자 형무소이다. 이 교도소 간수 시라나가 다카요시는 춥거나 배고파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며 한 달에 2 내지 3만 엔만 내면은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키오 여자 81세는 지난해 9월 CNN에 이 교도소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다며 아마도 이 삶이 저에게는 가장 안정된 삶일 것이라고도 했다. 아키오의 수용 생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식료품을 훔친 혐의로 복역 중인 그는 60대 때 들어와서 죄수로 수감된 적이 있고 그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절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참 그렇죠. 그 교도소에 들어가면 국가에서 콩밥을 주니까 그거라도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도소 시설이 실질적으로 요양원 같이 돼가고 있다. 그 여성 노인들은 주로 80% 이상이 절도 혐의다. 뭐 이 살인죄라든지 어떤 그런 것보다는 CNN은 일부는 생존을 위해 감옥을 선택한다라고 짚었다.
수감자들은 교도소 안에서 규칙적인 식사, 무료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고 사회에서 부족했던 동료애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도치기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들은 교도소 내 공장에서 일해야 하지만 일부 수감자들은 그 생활에 만족하다고 전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간수 시라가나 씨는 이제 우리는 그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목욕을 돕고 식사를 도와야 한다며 지금은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로 가득 찬 감옥이라기보다는 요양원에 더 가깝다. 이 교도소 간수들이 되기 위해서는 요양사 자격을 따야 될 것 같은 에, 그런 거죠. 모든 게 자동화되더라도 그 휴먼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같은 거는 이거는 인간의 힘 아니면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운 현실을 그 시사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네만 하더라도 좋은 시설이 돼 있는 그것마저도 이 교도소로 들어간 노인들보다는 행복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일반 요양원은 뭐 정부 보조가 있습니다만은 미국에도 쎄쎄, 중국에도 쎄쎄, 트럼프가 용납할 수 없는 한국의 외교 노선 안형연 기자 컬럼으로 했습니다. 어, 미국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패권국이 됐지만 지금까지의 패권국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경쟁자가 될 만한 나라에는 일절 양보하지 않는다. 어, 조폭들 마피아가 2인자가 욕심을 내면 다 죽이죠. 미국은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동안 혐오해온 중국 공산당과도 손을 잡았다. 그 일과적으로 고립된 소련은 붕괴되었다. 미국이 2001년 중국에 WTO 가입을 허용한 이유는 중국을 미국이 지배하는 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은 먼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패권국이 되려고 했다. 이거는 못 참는다 이거죠. 역사적으로도 자신의 패권을 스스로 양보한 나라는 없다. 당연한 얘기일 것 같고요. 요 사진 봤을 때 진짜 그 꼴불견이었습니다. 이, 이재명이라고 안 부르고 아예 중국 발음으로 이짜이밍이라고들 지금 비아냥거리죠. 미국 전략가들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나아가 냉전 당시와 똑같이 움직였다. 미 국무부는 2020년에 중국 봉쇄를 목표로 하는 롱 텔레그램을 준비했다. 지금 미국의 전략 목표는 중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한국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통령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펼쳤다고 주장했지만 이 점에 미국은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2차 탄핵안을 낼 때는 요거를 살짝쿵 아주 간신같이 빼버렸는데 그러면서도 내란죄로 지금 몰고 가는 지금 거대 야당의 에, 국회 독재, 에, 국, 행, 국회 독재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한국은 국회 독재 속에서 살고 있다. 총선 때 진짜 그 표정을 바꿔 했는데 두 손 모아가지고 쎄쎄 이런 표현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모를 리가 없다. 어, 다만 패권국은 이도저도 아닌 동맹국과 손잡고 전쟁하지는 않는다. 미국에도 CC에 중국에도 CC에 등으로 말하는 나라는 어느 쪽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다. 제가 그이 스루프 싱킹 아니 싱킹 브리지 타임즈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솝 우화를 얘기하면서 한국 박쥐되지 마라. 한쪽 편에 확실히 서라. 한국은 살기 위해서는 미국 편에 서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잘들 해라 하는데 우리나라의 친중 중국한테 포섭된
실질적인 간첩 역할을 하는 스파이들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아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혁명이. 화교들도 다 다시 쫓아내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미국만 그 불법 외국인들 그 추방하는 게 아니고, 한국도 뭐 자꾸 뭐 인건비 운운해가지고 불법으로 뭐 외국인들 많이 쓰고 있는데, 좀 정리를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런 면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왜 리버럴은 이길 수 없는 것일까? 제2차 트럼프 행정부 출범의 즈음에 지금이야말로 다시 배우는 인터넷과 정치의 역사. 뉴스위크 일본판인데 오하시 완따로 고베대 대학원 인문학 연구과 교수라고, 본래 리버럴이었던 인터넷의 서브컬처는 어떻게 우경화해 메인스트림을 정복해 갔는가라는 관점에서 썼는데, 이것은 이런 책 이름으로 낸 저자가 여성뿐인데,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의 흑역사가 될 역사의 쾌적을 서브컬처라고 하는 시점으로부터 정중하게 서술한 화제서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필자가 여성인 것부터 얻었을 시점은 정치가나 셀러브리티, 저명 블로거, 프라우드 보이즈와 무명의 트롤들까지도 포함한 남자들의 기본적인 심성이나 소행의 모습을 부각시켜 거기에서의 문제의 소재를 불명히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제 우리는 SNS의 기입이나 코멘트 혹은 메일이나 휴대, 라인 등의 이력 등 다양한 오역을 퍼뜨릴 가능성을 해서 설계되었다. 우리나라는 라인이 잘 활용이 안 되지만 일본은 그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 일본, 이게 SNS의 그 도구로서 그 라인이 선전하고 있는 중이죠. 우리는 대개 보통 놈들의 이론이지 역사적 존재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우리 삶과 함께 생겨나는 빵 부스러기 같은 말이나 기호의 단편이야말로 본수에서 여러 가지 예를 다해 서술되고 있듯이 우리 역사를 구성해 그것의 움직임을 주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책에 마노스피아 남성 공간에 입회하는 것과 칠장 하찮은 빛이 보통, 하찮은 선 오브 빛이겠죠. 보통의 녀석들, 그리고 멸종 직전 미디어에서의 분석은 많은 시사점이 있다라는 이런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